염증에 걸린 마음. 염증에 걸린 마음의 사바나의 생존 이야기. 단어를 조금만 바꿔보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생존에 유리한 점이 뭐냐고 묻는 대신에 우울증이 생존에 유리했던 점이 무엇이었을지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다. 우울 행동을 부호화하는 유전자들은 아마도 수백만 년 전에 지금과는 달리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자연 선택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뇌에 많은 유전자가 아주 오래된 것임을 알고 있다. 예컨대 세로토닌 수용체 유전자는 최소한 5억 년 전에 진화한 예쁜 꼬마 선충 같은 하등한 선충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 진화 과정에는 시간 자체가 생긴다는 말을 충분히 납득이 된다. 지렁이나 계획에서 혹은 동굴에 살던 우리 조상에게서 일단 어떤 유전자가 선택되었다면 그 유전자는 현대인의 유전체에도 여전히 보존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 우리는 까마득한 옛날 사바나에 살던 조상들에게 완벽하게 들어맞지만 지금은 우리에게는 잘 맞지 않는 행동들을 유전이 깔아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솔직히 우리는 대초원에 살던 조상들의 생활을 잘 모르고 있고 이런 것을 인류의 유인원이나 포유동물이 받았던 도태압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른다. 우리는 그때 거기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수십억 년 진행된 진화 과정을 실험해 보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려면은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상상해서 만든 다음에 가장 그럴듯한 상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마침 우울증에 관한 최신 진화 이론은 면역기를 통제하는 유전자의 자연 선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우울증의 자연 선택에 대한 가장 설득력이 있고 검증이 가능한 이야기다. 그것은 15만 년 전 아프리카 평원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초기 인류의 부족의 이야기다. 당시 그곳에서 식량을 찾고 맹수와 경쟁 부족의 공격에서 살아남고 짝을 찾고 가족을 꾸리는 일을 가혹할 정도로 어려웠을 것이다. 많은 것이 생존에 위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염이었다. 출산, 부상, 상처 등 감염의 계기는 많았지만 효과적인 치료법은 거의 없었다. 영아 사망률은 높았고 임신과 출산 중에 산모 사망률도 높았으며 사장과 싸움을 담당하던 남자는 보통 20대에 사망했다. 이러한 자연적인 인구 감소의 상당 부분은 배인선이나 어설프게 자른 탯줄에서 사서에게 시작된 감염성 질병 때문이었다. 또한 사람으로 전해져서 한 부족 전체를 때 죽음으로 몰고 간 감염성 염증과 전염병도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는 무엇이든 몸이 감염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된다면 분명 아주 유리한 것이다. 대식세포를 조금이라도 더 환하게 만들거나 사이토카인 신호를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아기나 어린 아이를 공격하는 살인 박테리아에 대항하는 선천성 면역기의 최전방 방어선을 강화하는 데 아주 유리했을 것이다. 무작위로 생긴 유전자 돌연변이가 평균 살상력을 강화한다면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은 아동기를 지나서 생식활동이 가능한 사춘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커지므로 그 유전자는 자연 선택될 것이다. 조상들이 살았던 대초원처럼 감염에 의한 영아 사망률이 높은 환경에서는 선천적인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유전자들에 대한 자연 선택 압력이 강했을 것이다. 그런 염증 유전자들은 여러 측면으로 생존에 유리한 작용을 한다. 상처 치유를 촉진하고 국부 감염이 전신 감염으로 번질 위험도 줄이며 게다가 행동도 바꿀 수 있다. 감염된 생쥐나 지근간 치료 후에 나처럼
상처를 입었거나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특징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 아프거나 병약한 사람은 사회적인 접촉을 피해와 위축되고 신체 활동을 줄이며 적게 먹고 쾌락도 덜 추구하고 조용히 불안을 견디며 수면 패턴도 무너진다. 호모사피엔스 이전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유전자들이 DNA에 새겨놓은 대단히 뿌리 깊고 일관된 행동 패턴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런 질병 형태를 유도하는 것은 선천적인 염증 메커니즘이다. 염증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소철 아주 꽃이 피고 있네요. 일시적인 부족만을 멀리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행동은 휴식을 취해야 하고 신체에 남은 모든 자원을 감염과 싸워 이기는 일에 총동원해야 하는 때에 환자를 부담스러운 사회적 의무와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 우리의 병든 조상을 보호했으리라 상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격리된 환자는 회복하는 일 외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허가와 보호를 받는 셈이다. 식욕이 떨어지는 것 역시 대식세포 군대가 감염에 맞서 총력전을 치르는데 몸속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야 하는 때에 음식을 마련하거나 소화시키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함으로써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질병 행태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요양이 아닌가 싶다. 회복을 앞당기도록 설계된 환자에게 유리한 프로그램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질병 형태가 대초원에서는 불만을 더욱 촉발하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밤이 오고 나머지 부족들이 불가에 모여서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격리된 환자는 포식 동물이 도사리고 있는 어둠 속에 잊힌 채로 있기 쉽다. 만약에 경쟁 부족이 공격해 오거나 가뭄 때문에 부족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경우에 환자는 집단의 가장 주변부에서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격리 상태가 환자에게 외부적인 위협을 증가시키는 셈이다. 그러므로 불안과 수면장애라는 질병 행태는 환자가 오로지 쉬면서 부상이 낫기만을 원하는 때조차 계속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게 해준다. 이처럼 사회적인 위축이라는 핵심적인 질병 행태는 환자에게 보호이자 위협이다. 그러나 부족 전체에게는 전적으로 보호적인 측면만 있었을 것이다. 친족 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겨우 몇백 명 정도의 대가족인 부족 단위로 살아가던 태고적 조상들에게 전염병은 특히 더 위험했다. 같은 부족민 사이에서는 병이 급속히 퍼질 수 있는 데다가 서로 유전적으로도 유사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균은 모두에게 치명적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심각한 전염병이 부족의 유전자를 전체를 완전히 말살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인 위축이라는 염증 행태는 환자를 격리함으로써 부족민중에서 아직 감염되지 않았지만 환자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감염 위험을 낮춘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인 위축인 일종의 격리 변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환자의 염증 행태는 본인에게는 주변부에서 혼자만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겨줄 위험이 있지만 전염성 감염에 대한 부족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일인 셈이다. 그러므로 질병 행태는 환자 개인의 DNA 생존뿐 아니라 부족 DNA의 생존을 위해서도 자연 선택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감염된 개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는 유전자를 자연 선택이 골라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15세기에 파라겔소스가 방문했던 니른베르크 변방의 나환자 밀집 주거 지역은 감염을 버틸 가능성이 있는 병역자들을 격리 또는 배제함으로써 전염되지 않으려는 부족 차원의 자기보호 본능이 아주 잘 보존된 예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사바나 이야기가 들려주는 요점은 머나먼 선사시대 언제쯤인가 감염에 대한
염증 반응을 높이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됨으로써 우리의 조상, 적어도 부족을 잃어서 살던 조상들의 생존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없다는 것이다. 감염에 대한 신체의 반격을 가속화하고 강화한다는 점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들을 선택한 것은 아주 현명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감염이 일어난 뒤에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염의 위협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를 선택한다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런 유리한 것을 고지를 찾아서 감염 적대적인 변이 침략하기 전에 대식세포 군대가 활동을 한다면 적들이 증식해서 감염이 더 심각하기 전에 감염을 제거할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 사바나에서라면 주로 사냥이나 싸움 중에서 생긴 외상, 부상, 상처를 보면 감염을 강력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경미한 전투 부상이라도 치명적인 감염으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었으므로 사회적으로 경쟁이 심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면 임박한 감염 위협에 대비하도록 면역계에게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유전자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할 일일 것이다. 그러면 적부족과 싸우다 다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대식세포가 박테리아 접근을 발견하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몸에는 이미 염증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왜에 관한 질문을 푸는데 진화가 던져주는 실마리다. 우리는 실제 감염과 감염 위험에 모두 반응하는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이 유전자는 선천적인 염증 반응의 모든 양상을 강화한다. 우울 행태도 그 양상 중에 하나다. 사바나에서 조상들이 실제로 감염과 감염 위험에 맞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었던 바로 그 유전자들이 수많은 세대를 되물리면서 우리에게까지 유전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몸은 사회적인 갈등에 반응해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염증에 반응해서 우울증을 더 심하게 만드니 우리에게는 명백히 불리한 유전자가 아닐 수가 없다. 관절염으로 사이토카인이 급증할 때에 피부인의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은 10만 년 전에 조상을 출산 중에서 감염을 위해서 보호해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번아웃된 교사들이 정글 같은 교실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위협에 직면해서 염증 반응을 겪을 위험이 높아진 것도 진짜 정글에서 경쟁 부족과 싸우던 조상들을 외상 후에 감염에서 보호해준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2018년에 우울증에 대한 낙인이 존재하는 것은 그 옛날 염증에 걸린 듯한 행동을 보이는 부족면들이 격리되었던 것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보통 우울증에 걸린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마음에는 염증이 생겨서 잠재적으로 염증을 전염시킬 것 같아 보이는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기를 피하던 오래전부터 유전된 본능이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사바나 이야기는 개연성이 충분히 보이고, 상처 입은 수렵 채집인부터 오늘날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깔끔하게 아우르면서 신다윈 주의 이론에도 잘 신다윈 주의에도 들어맞는다 이 말죠. 아주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럴듯한 진화론적인 근거를 대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하나일 뿐이며, 회의적인 과학자들은 우울증이 생존에 유리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기 위해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한다. 이 사바나 이야기가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 이상임을 확신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든 이 이야기를 검증해야 한다. 조상들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21세기의 호모사피엔스에게 염증성 우울증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5억 년 전의 예쁜 꼬마 선총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진화 과정 전체를 무기환경에서 실험적으로 재현해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일이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초원의 생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울증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들 중에서 최소한 일부는
면역계를 통제하는 유전자야만 하고 이는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다. 검증할 수가 있다. 우리는 우울증이 유전될 수 있다는 것을 즉 가족적인 내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만약 부모 모두가 우울증이라면 자녀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성은 대략 3배이고 형제 자매 중에 한 명이 이상이 우울증이라면 그 위험성은 대략 2배이다. 하지만 우울증은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같은 다른 정신의학적인 장애들만큼 유전율이 높지는 않다. 우울증의 유전을 대받침하는 개별 유전자들이 조현병이나 알츠하이머병 유전자에 비해서 식별하기가 훨씬 어려운 데는 이런 이유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흔한 유전적인 장애들이 대개 그렇듯이 우울증도 내 마음의 표현형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두 개의 유전자가 아니라 각자 우울증 위험을 높이는 작은 요인들을 더하는 여러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중간 정도의 유전율을 지닌 장애에 각자 미약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유전자를 다 찾아내려면 몇 개의 유전자만이 아니라 유전체 전체를 이루는 유전자 2개만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이는 다시 우리가 아주 많은 환자에게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그것은 숫자 게임이며 정신의학적인 유전학이 우울증에 관해 충분히 큰 수치의 데이터를 축적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전체 유전체에서 우울증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를 찾아내려 한 초기의 대규모 연구들에서는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다. 우울증 환자들과 건강한 사람들 간에 서로 다른 DNA 변이가 나타나는 빈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수만 명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당시에는 규모가 큰 것처럼 보였던 이 연구들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최근에 온라인으로 출판된 연구에서는 한 대규모 국제 연구자 컨소시엄이 우울증 환자 13만 명과 건강한 대중은 33만 명의 DNA를 분석해서 우울증과 유의미하게 연관되는 유전자 44개를 발견했다. 2018년 현재 마침내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울증의 유전적인 뿌리에 매우 정확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 유전자들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유전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헤이즈는 유전자들 등 다수가 면역계에 중요하다고 알려진 유전자라는 점이다. 면역계에 예컨대 우울증과 가장 유효미하게 연관되는 유전자를 하나만 꼽으라면 올펙토메딘을 들 수 있다. 우울증 위험 요인 목록에서 맨 앞에 자리하기 전까지이며 이 유전자는 위험한 세균에 대한 소화관의 염증 반응을 통제하는 역할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올펙토메딘 4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세균 감염 시에 위백의 염증이 더 잘 생기는 사람들은 위궤양에 대한 저항성의 관점에서 생존에 더 유리하지만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도 더 크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결과여서 과학적으로 더 세밀하고 정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결과이고 사바나의 생존 이야기에서 예측되는 바와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결국 사바나 이야기는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사바나 이야기는 헤이주의는 데카르트주의 과학의 제1원칙으로 우리가 성실성을 유지하도록 해준다. 의학과 정신의학의 역사에는 전문가다운 헤이주의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던 탓에 한동안 아무 견제 없이 실시되는 신빙성이 없는 치료법들도 아주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염증과 우울증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남아있을까? 염증과 우울증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신체 염증에서 시작해서 혈류 장벽을 건너서 뇌세포와 뇌 연결망의 염증으로 이어지고 이 뇌의 염증이 최종적으로 우울증이라는 기분과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가 있다. 또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회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의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스트레스와 염증과 우울증의 이러한 연결성이 감염에 맞서 싸우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유리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처음에 사바나에서 감염에 대한 염증 반응을 통제하기 위해 자연 선택되었던 유전자들 중에서 일부가 현대 세계에서는 우울증의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이기도 하다는 증거들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 데이터가 아직 결정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해결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고 또 다른 실험이 필요하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서 판단을 유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안의 정신학자는 이렇게 묻고 싶다. 당신의 합리적인 유보가 데카르트의 맹점에 대한 무의식적인 방어가 아니라고 확신하는가? 그 위대한 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욱 발전된 철학은 확실히 이면허 에르고 숨, 즉 면역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면역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면역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면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